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는 직접 체험한 듯한 리얼리티와 예측할 수 없는 반전,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불안감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이러한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한밤중에 읽으면 더더욱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방학을 맞아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산촌 마을.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의 복잡함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내게 완벽한 장소였다. 나는 인터넷에서 구한 작은 펜션에 예약을 하고 그곳으로 떠났다. 펜션에 도착한 날 나는 펜션 주인에게 비상 연락처와 마을 지도를 건네받았다. 주인은 매너 좋은 중년 남자로 마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지만 다만 산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그곳과 관련이 있어 접근을 피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호기심 많은 나는 들뜬 마음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날은 마을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고 둘째 날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 깨끗한 공기와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덕분에 기분이 한층 상쾌해졌다. 그런데 걷다 보니 재미있게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뭔가에 이끌린 듯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은 점점 어두운 산속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주인이 경고한 그 오래된 폐가 앞에 서 있었다. 누가 봐도 몇 년은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폐가는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 했지만 마치 누군가 부르는 듯한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혀 나는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긴 순간이었다. 아주 작은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방 한가운데에는 낡고 해진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간 나는 천을 걷었고 예상치 못한 장면에 숨이 멎을 뻔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분명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의 모습이었다. 오싹한 것은 그들의 얼굴이 전부 지워져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순간 몸이 굳어버린 나는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였다. 아주 작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급히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끽 소리와 함께 닫혀버렸다. 패닉 상태에 빠진 나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뒤를 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불명확했던 소리가 점점 선명히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낀 순간 나는 구석에 놓여있던 의자를 모아 유리창을 깼다. 유리에 손이 긁히고 상처가 났지만 어떻게든 창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산 아래로 무작정 뛰어내려가며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나는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을 주인에게 설명했지만 그는 놀라지 않는 듯 그냥 무심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그의 표정을 떠올리며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와 가족의 사진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한청이나 환각이 아니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금상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노인들 몇 명만이 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폐교가 있었는데 이곳엔 끔찍한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음산한 울음소리의 유령 이야기였다. 이 폐교는 20여 년 전까지 여학생들이 다녔던 곳이지만 여학생 한 명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후 결국 폐쇄되었다. 그 여학생은 세라라는 이름이었고 그녀의 실종 사연은 누구도 모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사라진 날 밤 동네 주민들은 폐교 근처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것은 밤마다 반복되었고 점점 이웃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켰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기괴한 방향으로 변해갔다. 금상리 주민들은 가끔씩 그 폐교 근처에서 섬뜩한 웃음소리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매달 그 여학생이 사라진 날이 되면
폐교 주변엔 짙은 안개가 끼고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고 했다. 이전부터 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자는 모험심에 가득 차 있었다. 마을에 내려간 우리는 폐교 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민박집에 묵기로 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의 계획을 듣고는 깊은 주름 사이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 폐교에 가까이 가선 안 돼. 그곳에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라고 조언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사를 결심한 터라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어둠이 내리자 폐교로 향했다.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더 음산해 보였고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곧이어 핸드폰의 희미한 플래시 라이트로 어두운 내부를 비추며 조사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용한 교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복도엔 낡은 휠체어가 뒤틀린 채 있었다. 그냥 낡고 버려진 건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였다. 멀리서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정체불명의 소리는 3층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나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기가 우리를 감쌌고 그곳엔 악보가 잔뜩 흩어져 있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피아노 건반은 누군가 방금이라도 친 듯 깨끗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나부꼈고 낡아빠진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음악실을 나왔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고 오직 비어있는 복도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선명한 웃음소리였기에 다시 돌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손전등 빛에 비친 낡은 거울 속에 또렷하게 새겨진 한 문장이 보였다. 여기서 나를 찾아줘.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일지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무엇이었을지 판단할 수 없었다. 더 머뭇거리다간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우리는 그대로 폐교를 빠져나왔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문장이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 날부터 이 마을과 여학생 세라에 대한 이야기를 수소문하기로 했다.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은 끝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기사에는 세라가 실종되기 전 음악을 아주 좋아했고 특히 폐교의 음악실을 애정하던 학생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릴 적 부모를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음악으로 달래던 아이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사연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그녀의 영혼을 두려워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폐교를 방문해 그녀를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고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고 한다. 금상리의 폐교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분명 세라는 이제야 안식을 찾은 듯했다. 그 후로 나는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그 전화는 내가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울려댔다. 마침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고 잠시 적막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쉰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너희 집 앞에 와 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했다. 나는 거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봤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서 있었고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더불어 방금 전까지 창밖에 보였던 그 사람의 모습도 사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손전등을 찾아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그리고 거실 문을 잠그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희 집 앞에 와 있다.
라는 말은 이젠 위협으로 들렸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더욱더 정적에 휩싸였고 내 심장은 요동쳤다. 갑자기 마루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나의 집 안에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베란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웃이나 경찰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베란다에 도착했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전화를 받자 이번에는 웃음소리만 흘러나왔다. 끔찍하고 섬뜩한 웃음소리에 나는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때 문득 내가 몸의 한기가 느껴졌다. 등이 싸늘해지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집 주변이 순식간에 밝아졌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창문 하나가 열려 있을 뿐이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이미 사라졌다고 얘기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문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했다.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사건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거울을 바라보던 중 거기에는 다시 그 남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렸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렸다. 마침내 받아든 전화.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였다. 그는 나에게 주변에 이상한 일이 없는지 물었다. 나는 친구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고 친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꿈에서 본 그 남자, 너의 뒤에 서 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누가 알아챌 수 없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때로는 거울 속에서, 때로는 전화기 너머로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이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나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